대령님, 한국 유조선은 왜 막지 않습니까? 미국 동맹입니다. 2026년 3월 테헤란 군사작전실 새벽 3시 17분 한국 유조선 한 척이 그 시각 이미 호르무즈 해협 입구에 들어서고 있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명령서가 30년 베테랑 대령 앞에 놓여 있었다. 패는 들렸지만 서명은 없었다. 강경파 후배 장교가 옆에 바짝 붙어 차갑게 다시 물었다. 대령은 답하지 않았다. 답하지 못했다. 그가 30년 군 생활 동안 단 한 사람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이 그 침묵 안에 있었다. 작전실 어디에도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단 한 명, 펜을 든 자신만 알고 있었다. 자랑스러운 한국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제 이름은 모하메드 레자 자파리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 대령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작전의 현장 책임자였고 작년에 퇴역했습니다. 지금은 테헤란 북부 자택에서 회고록을 쓰고 있습니다. 평생 군복만 입고 산 사람이라 글 쓰는 게 아직도 어색해요. 그런데 오늘 저는 평생 처음으로 한 사람의 이름을 종이에 적습니다. 박정우, 한국 사람 이름입니다. 40년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름이에요. 회고록을 쓰겠다고 결심한 게 2달 전입니다. 출판사에서 사람이 왔어요. 30년 복무한 대령의 작전 회고록이라 서방에서도 관심이 많을 거라더군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군인이 책을 내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출판사 사람이 마지막에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대령님, 호르무즈 봉쇄 첫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한국 유조선이 통과한 건 우연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 말이 며칠을 가슴에 박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았는지는 지금도 모릅니다. 다만 그 질문이 저를 책상 앞에 앉혔습니다. 쓰기 시작하니까 손이 떨렸어요. 30년 군 생활 회고를 쓰는 게 아니라 1986년 봄에 멈춰있던 시간을 다시 여는 일이었거든요. 19살 신병 때 일이에요. 호람샤르 전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란 이라크 전쟁 마지막 해 가장 처참했던 전선입니다. 거기서 박격포 파편이 제 오른쪽 다리에 박혔어요. 야전병원으로 실려갔는데 군의관이 다리를 잘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리가 없는 평생을 받아들이려고 누워 있었어요. 19살이었습니다. 천장 한 장만 바라보고 누워 있었어요. 그날 새벽에 한국 의료진이 야전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사람이 제 다리를 살렸고 8개월 뒤 한국으로 돌아갔고 저는 다시 군복을 입었습니다. 30년 동안 그 다리로 작전을 다녔어요. 호르무즈, 페르시아만, 오만만, 제가 지키는 모든 바다를 그 다리로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이름을 30년 동안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군인은 적국 도움받았다는 말을 못합니다. 한국이 적국이었냐고요? 정확히는 적국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미국 동맹이었으니까 우리 입장에선 편하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묻혔어요. 그러다가 2달 전 작전실 새벽 3시였어요. 봉쇄 명령서가 제 앞에 놓였습니다. 서명만 하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 모두가 그날 멈추는 거였어요. 한국 유조선도 포함이었습니다. 펜을 들었는데 손이 안 움직였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망설인 적 없는 손이었거든요. 옆에서 후배 장교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호세인 마흐디라는 35살짜리 친구였는데 강경파 중에서도 강경파였어요. 그 친구가 다시 묻더군요. 대령님, 왜 한국만 다르게 봅니까? 저는 전 답을 못했습니다. 답하면 30년 군 생활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결국 저는 한국 유조선만 우호 통과로 분류했습니다. 명령서 한 줄을 고쳤어요. 30년 군 생활 처음으로 사적 이유가 작전에 들어간 순간이었습니다. 그 결정 이후로 호세인이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알리 장군이 저를 찾아왔고 결국 저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그리고 서울 변두리 작은 의원에서 71살이 된 그 사람을 다시 만났습니다. 40년 만이었습니다. 오늘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평생 적국 비슷하게 봐온 한 이란 군인이 어떻게 그 나라 유조선만은 통과시켰는지, 그게 왜 우연이 아니었는지 지금부터 적습니다. 봉쇄 명령이 내려온 건 그날 밤 11시였습니다.
미국이 항공모함 2척을 호르무즈 인근에 추가 배치한다는 정보가 들어왔거든요. 사령부 회의가 급하게 잡혔고 회의실 안 공기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사령관이 한마디만 했어요. 내일 새벽까지 봉쇄 명령서 작성해서 올리라. 저는 작전실로 내려갔습니다. 부하 장교들이 이미 모여 있었어요. 그 중에 호세인 마으디가 있었습니다. 35살 혁명수비대에서 가장 빠르게 진급한 친구였어요. 똑똑하고 야망이 있었고 강경파였습니다. 강경파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협상보다 행동을, 인내보다 응징을 우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친구가 그날 밤 제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작전실 시계가 11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호세인이 명령서, 초안을 가져왔습니다. A사 2장짜리였는데 통과 금지 선박 목록이 거기 다 들어 있었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한국이 그 목록에 들어있는 걸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호세인이 그걸 봤어요. 대령님, 무슨 문제 있습니까? 저는 종이를 만지작거리면서 답했어요. 한국은 다시 검토해봐. 호세인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왜요? 한국도 미국 동맹입니다. 저는 답을 안 했어요. 답할 말이 없었거든요. 한국이 미국 동맹인 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그 사실 위에 다른 무게가 얹혀 있었습니다. 호세인이 의자를 끌어다가 제 책상 옆에 붙였어요. 그 친구가 그렇게 가까이 앉으면 뭔가 말할 게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대령님, 한국이 우리한텐 뭐 해준 게 있습니까? 그 질문이 오래 걸렸어요. 한국이 우리한테 뭐 해준 게 있느냐? 공식적으로 답하자면 없습니다. 한국은 우리와 외교 관계가 약했고 미국 제재에 따라 우리 원유 수입을 줄였고 천궁이 미사일을 아랍에미리트에 팔았어요. 그게 우리 입장에서 좋게 보일 리가 없잖아요. 호세인이 그걸 알고 묻는 거였습니다. 저는 한참 있다가 답했어요. 검토하라는 건 다시 보라는 거야. 결정한다는 게 아니라. 호세인이 고개를 끄덕였는데 표정은 안 풀렸습니다. 새벽 1시 20분이 됐어요. 작전실 안에 부하 장교 5명이 모니터를 보고 있었고 호세인은 제 책상 옆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다시 물었어요. 대령님, 30년 복무하시면서 한국하고 부딪힌 적 있습니까?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없어. 그럼 한국하고 협력한 적은요? 그것도 없어. 그럼 왜 따로 보십니까? 그 질문이 칼처럼 들어왔어요. 답을 하면 1986년 호람샤르 야전병원 이야기를 꺼내야 했습니다. 19살의 다리를 살려준 한국 군의관 이야기를요. 그걸 30년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이유는 명확했어요. 군인은 적국 도움받았다는 말을 못합니다. 한국은 정확히 적국은 아니었지만 우리 군 안에서 그 이야기를 꺼내면 분위기가 묘해지는 나라였어요. 저는 호세인을 똑바로 봤습니다. 마으디 중령, 자네가 묻는 건 작전 판단이지 사적 의견이 아니야. 호세인이 그제야 자세를 살짝 바로 했어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 눈에서 의심이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30년 군 생활하면 사람 눈빛 정도는 읽거든요. 호세인은 그날 밤 제 책상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다른 명령서 검토를 한다는 핑계로 옆에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작전실 시계가 새벽 2시를 넘기고 있었고 호르무즈 해협 입구로 한국 유조선 한 척이 진입하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모니터에 떴습니다. 부하 장교가 보고했어요. 한국 국적 유조선 한 척, 호르무즈 해협 진입, 격침 명령 대기합니다. 작전실 안 공기가 일순간 멈췄어요. 호세인이 저를 봤습니다. 다른 부하들도 저를 봤어요. 30년 동안 이런 보고가 들어오면 저는 1초 안에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저는 결정을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1986년 야전병원 천장이 떠올랐어요. 그 위에 19살 제 얼굴이 누워 있었고 옆에 박소령의 손이 제 다리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한국 사람의 손이 떨리지 않았던 그 순간이 30년이 지나도 안 잊혔거든요. 대령님, 결정 부탁드립니다. 호세인이 다시 물었어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명령서 한국 항목 옆에 한 글자만 적었어요. 보류라고. 호세인이 그 글자를 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대령님,
보류는 격침 안 한다는 뜻입니까? 지금은 그래. 이유가 뭡니까? 저는 그 친구를 봤어요. 35살의 야망 있는 강경파 장교가 30년 베테랑 대령에게 이유를 묻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질문이었어요. 보통 부하는 상관 결정에 이유를 묻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묻고 있었습니다. 그게 뭘 뜻하는지 저는 알았어요. 호세이는 이미 저를 의심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 의심이 그날 밤 작전실에서 시작되어 2달을 갈 거라는 것도, 그 끝에 제가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오르게 되리라는 것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작전실에서 보류 글자를 적고 자택으로 돌아온 게 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안 와요. 천장을 보고 있었는데 그 천장이 1986년 호람샤르 야전병원 천장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40년 전이에요. 19살이었습니다. 막 입대한 신병이었어요. 이란 이라크 전쟁 마지막 해였습니다. 양쪽 다 지칠 대로 지쳤고 양쪽 다 청년들 시체로 전선을 메우던 때였어요. 호람샤르라는 도시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페르시아만으로 흘러드는 큰 강 옆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전쟁 내내 가장 처참했던 전선이에요. 양쪽 군대가 6년을 그 도시 주변에서 박격포를 쐈습니다. 제가 배치된 게 1986년 4월이었어요. 신병 훈련 끝나고 바로 호람샤르 외곽 진지로 보내졌습니다. 도착한 첫날에 진지 옆 모래둑 위로 박격포탄이 떨어지는 걸 봤어요. 흙이 천장처럼 솟아올랐다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게 전쟁이었어요. 배치 사흘째 되던 날 새벽 5시였어요. 진지 점호를 마치고 식당으로 가는 길에 박격포 한 발이 우리 쪽으로 떨어졌습니다. 소리도 못 들었어요. 폭발음 들리기 전에 이미 흙바람이 저를 덮쳤거든요. 정신을 차리니까 모래 위에 누워 있었고 오른쪽 다리가 안 움직였습니다. 보니까 다리에 파편 3조각이 박혀 있었고 피가 모래를 검게 적시고 있었어요. 비명이 안 나왔습니다. 그냥 멍했어요. 19살은 자기 다리에 피가 흐르는 걸 봐도 비명이 안 나오나 봅니다. 위생병이 달려와서 응급처치를 했고 들것에 실려서 야전병원으로 갔어요. 병원이라고 해봐야 큰 천막 3개를 이어 붙인 거였습니다. 안에 침대가 40개쯤 있었고 그 침대마다 부상병이 누워 있었어요. 어떤 침대는 2명이 같이 누워 있었습니다. 천막 안 공기가 무거웠어요. 피냄새, 소독약 냄새, 그리고 사람 신음소리가 섞여 있었거든요. 군의관이 제 다리를 보더니 위생병한테 한마디 했어요. 이 다리는 잘라야 한다. 그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19살짜리 귀로 그 말이 들어왔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 위에서 천장만 봤습니다. 천막 천장이었어요. 박음질 자국이 보일 정도로 가까운 천장이었습니다. 다리가 없는 평생을 받아들이려고 누워 있었어요. 19살에 다리 한쪽을 잃는다는 게 어떤 건지 그때는 실감이 안 났습니다. 그냥 천장 박음질만 셌어요. 옆 침대에서 누군가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19살, 20살, 21살. 그 천막 안에 그 또래 청년들이 가득했어요. 다들 다리 한쪽이나 팔 한쪽을 잘라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천막 입구 쪽이 갑자기 시끄러워졌어요. 트럭 소리가 났고 사람들 발소리가 났고 누가 아랍어가 아닌 다른 말로 짧게 지시를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위생병이 천막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군의관한테 뭐라고 보고했어요. 군의관 표정이 살짝 달라졌습니다. 자기 부하한테 그러더군요. 동양 의료진이 도착했다. 한국 의료봉사단이다. 그 말이 천막 안에 퍼졌어요. 부상병들이 서로 얼굴을 봤습니다. 한국이 어딘지 그때 우리 중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저도 한국이 어디 있는 나라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동양 어딘가 있는 나라라고 들었어요. 우리한테 한국은 미국 동맹이라는 정도의 인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미국 동맹 나라 의료진이 우리 야전병원에 왔다는 거잖아요. 솔직히 처음 든 생각은 의심이었습니다. 미국 첩자 아니냐는 의심이요. 19살 신병이었지만 그 정도 분위기는 읽었어요. 천막 안 군의관도 비슷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군의관이 팔짱 끼고 보고 있었어요. 천막 입구가 들리고 사람 그림자 4명이 들어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키가 좀 컸고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군의관 앞에 서서 짧게 인사했어요. 페르시아어가 아니었습니다. 영어도 아니었어요. 자기네 말로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 영어로 통역이 됐습니다. 박정우 소령입니다. 한국의료봉사단입니다. 도울 수 있는 만큼 돕겠습니다. 그 말이 천막 안에 떨어졌어요. 19살 제가 누운 침대에서 그 사람 얼굴이 정확히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는 들렸어요. 떨림이 없었습니다. 전쟁터 야전병원에 처음 들어온 사람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박정우 소령이 천막 안에 들어온 게 새벽 2시 10분쯤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군의관과 짧게 인사를 나누고 환자 명단을 받아들었어요. 명단을 한 장 한 장 넘기더니 한 침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위생병한테 뭐라고 묻고 우리 군의관이 답하는 게 들렸어요. 오른쪽 다리, 절단 예정. 그 말이 제 침대를 가리키고 있다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박소령이 제 침대 쪽으로 걸어왔어요. 흰 가운자락이 천막 바닥의 모래를 살짝 쓸었습니다. 19살 제 눈으로 그 가운자락이 가장 먼저 들어왔어요. 박소령이 제 다리를 봤습니다. 시트를 살짝 들어 올리고 파편 박힌 자리를 한참 봤어요. 손가락으로 다리 옆쪽을 짚더니 통역병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통역이 우리 군의관한테 그 말을 전했어요. 이 다리는 살릴 수 있다. 우리 군의관 표정이 굳었습니다. 한국 의사 선생님, 우리는 절단으로 결정했습니다. 파편이 동맥 가까이 박혔고 감염 위험도 큽니다. 박소령이 통역을 들으면서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짧게 답했습니다. 8시간만 주십시오. 8시간 안에 살리지 못하면 그때 자르셔도 됩니다. 그 말이 천막 안에 떨어졌어요. 우리 군의관이 한참 박소령을 봤습니다. 19살 제 침대 위에 두 의사가 마주 서 있었어요. 한 사람은 절단을 결정한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살리겠다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군의관이 끝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8시간. 박소령이 짧게 답하고 가운 소매를 걷었습니다. 통역병한테 한국 의료진 짐을 옮겨달라고 했어요. 봉사단이 가져온 의료품 박스가 천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박스 안에 한국에서 온 수술 도구와 약품이 가득했어요. 그 사람들이 비행기에 그것들을 싣고 페르시아만을 건너온 거였습니다. 수술이 시작된 게 새벽 3시였어요. 마취가 들어가는 순간까지 저는 박소령 얼굴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눈만 보였어요. 그 눈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19살이 처음 보는 한국 사람의 눈이 그 눈이었어요. 마취가 들어가면서 천막 천장이 돌기 시작했고 박소령 목소리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은 게 그 사람이 자기 부하 의료진한테 한국말로 짧게 한 지시였어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말투가 차분했어요. 전쟁터 야전병원에서 8시간짜리 수술을 시작하는 사람의 말투가 그렇게 차분할 수 없었습니다. 깨어난 게 오전 11시였어요. 8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니까 침대 위에 누워 있었고 오른쪽 다리에 두꺼운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다리가 붙어 있었어요. 발가락을 움직여 봤습니다. 움직였어요. 19살 제가 때 처음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부상당했을 때도 안 질렀던 비명이었어요. 다리가 살았다는 비명이었습니다. 위생병이 달려왔고 우리 군의관이 왔어요. 우리 군의관이 제 붕대를 살피더니 한참 말을 못했습니다. 처음에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박소령이 천막 다른 쪽 끝에서 다른 환자를 보고 있었어요. 8시간 수술을 하고 바로 다음 환자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군의관이 그 사람한테 가서 짧게 인사했어요. 페르시아어로 한마디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생활 18년 차 우리 군의관이 한국 의사한테 고개를 숙이는 걸 19살 제가 봤어요. 박소령은 짧게 답하고 다시 환자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도요. 그게 한국 사람이라는 걸 그때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부터 박소령이 저를 매일 회진했어요. 아침 8시에 한 번, 저녁 7시에 한 번, 붕대를 갈고 상태를 보고 짧게 통역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다리 잘 회복되고 있다. 짧은 문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문장이 정확했습니다. 한국 의사가 약속한 대로 회복이 진행됐어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그때 처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동맹이라는 정도밖에 몰랐던 나라였는데 그 나라에서 온 사람이 제 다리를 살린 거잖아요. 회복이 한 달째 되던 날 박소령한테 처음으로 직접 물어봤습니다. 통역병을 통해서요.
19살짜리가 35살짜리 한국 군의관한테 어렵게 꺼낸 질문이었어요. 왜 우리를 도왔습니까? 우리는 미국 동맹국 입장에서 보면 적국 비슷한 나라잖아요. 박소령이 통역을 듣고 잠깐 저를 봤어요. 그러더니 의자를 끌어다가 제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회진 중에 한국 의사가 환자 침대 옆에 앉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 사람이 통역병한테 천천히 답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답을 듣고 저는 19살짜리 가슴에 한마디를 새기게 됩니다. 박소령이 의자에 앉아서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19살짜리 질문에 35살 한국 군의관이 바로 답을 안 했습니다. 통역병도 옆에 서서 기다렸어요. 천막 안에 다른 부상병들 신음소리만 깔려 있었습니다. 박소령이 결국 입을 열었어요. 한국말이었습니다. 통역병이 그 말을 페르시아어로 옮겼어요. 1953년에 한국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때 제 아버지가 11살이었어요. 그 말이 19살 제 침대 위로 떨어졌습니다. 박소령이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짧게 이어갔어요. 1950년에 한국 전쟁이 터졌고 자기 가족이 피난길에 올랐고 도중에 자기 아버지가 폐렴에 걸려서 죽기 직전까지 갔다고요. 그때 피난길에 있던 외국 의료봉사단이 자기 아버지를 살렸다고 했습니다. 어느 나라 의료진인지는 자기 아버지도 정확히 기억 못한다고 했어요. 그냥 흰 가운을 입은 외국 사람들이 길에서 약을 줬다고. 그 약 이름도 모르고 그 사람들 얼굴도 모르고요. 박소령이 거기까지 말하고 잠깐 끊었습니다. 그러더니 통역을 통해서 짧게 말했어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제 아버지를 살렸습니다. 제 아버지가 살아서 결혼했고 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들 덕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19살 제가 그 말을 듣고 있었어요. 침대 위에 누워서 천막 천장을 봤다가 박소령 얼굴을 봤다가 했습니다. 박소령이 마지막에 한마디를 더 했어요. 그 빚을 갚는 겁니다. 한국 사람이 받은 빚이니까 한국 사람이 갚아야죠. 그게 이란이든 어디든 사람을 살릴 수 있으면 살리는 게 갚는 겁니다. 그 말이 19살 제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정확히 새겨졌어요. 30년 군 생활하면서도 그 말이 한 번도 안 지워졌습니다. 박소령이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회진을 마저 돌아야 했거든요. 그 사람이 다른 침대 쪽으로 가는데 19살 제가 통역병한테 한마디만 더 부탁했습니다. 한국 전쟁 때 미국이 도와줬다고 들었습니다. 미국한테 갚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통역병이 그 말을 박소령한테 전했어요. 박소령이 잠깐 멈춰서서 저를 봤습니다. 그러더니 짧게 답했어요. 미국도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이름 모르는 의료진은 미국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 아버지를 살린 그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갚을 곳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그냥 갚을 수 있는 곳에 갚는 겁니다. 통역병이 그 말을 옮기는데 천막 안 공기가 잠깐 멈췄어요. 19살 제가 그 답을 듣고 한참 천장을 봤습니다. 박소령은 다음 침대로 갔고 거기서도 환자 다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갚을 곳을 못 찾아서 평생을 갚으러 다니는 그림이 그때 처음 그려졌어요. 그 후로 6개월을 박소령이 호람샤르 야전병원에서 일했습니다. 한국 의료봉사단 파견 기간이 6개월이었어요. 저는 그 6개월 동안 거기서 회복했고 박소령이 매일 회진을 돌았습니다. 회복이 빨라지면서 저도 가끔 천 밖으로 나가서 다른 환자들 보살피는 걸 도왔어요. 박소령이 그러는 저를 보고 한번 짧게 말했습니다. 통역으로요. 자네도 갚는 거야. 받았으니까 갚는 거야. 그 말이 또 가슴에 박혔어요. 한국 사람들은 받은 걸 잊지 않는구나. 그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6개월 끝나는 날 박소령이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의료봉사단 다음 진이 들어오고 박소령 진은 귀국이었어요. 박소령이 떠나기 전날 저를 마지막으로 한번 봤습니다. 침대 옆에 잠깐 앉아서 통역으로 한마디만 했어요. 다리 잘 쓰십시오. 군인 생활 잘하세요. 그게 다였어요. 짧은 인사였습니다. 19살 제가 그 사람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잊지 않겠습니다. 박소령이 짧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천막을 나갔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로 40년이 흘렀어요. 저는 그 다리로 군 복무를 했고 결혼을 했고 아이 둘을 낳았고 대령까지 진급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그 다리로 30년을 지켰어요. 그 사이에
박소령 이름을 한 번도 누구한테 말하지 않았습니다. 군인이 적국 의료진한테 다리 살려받은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름이 안 지워졌어요. 30년 군 생활하면서도, 결혼하면서도, 아이들 키우면서도, 그러다가 2달 전 작저벽 3시에 그 이름이 다시 올라온 겁니다. 한국 유조선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 입구에 들어섰을 때 봉쇄 명령서에 보류를 적은 그날 새벽 이후로 2달이 흘렀습니다. 그 2달 동안 호르무즈 해협은 완전히 닫혔어요. 미국 유조선, 영국 유조선, 일본 유조선 모두 통과 금지였습니다. 우리 혁명수비대 고속정이 매일 해협 입구에서 진입하는 선박을 돌려보냈어요. 두바이 항구, 오만 항구가 묶인 배들로 넘쳐났고 유럽 해운사 2곳이 파산했습니다. 그런데 그 2달 동안 한국 유조선만은 통과시켰어요. 한 척씩 조용히, 일주일에 2번씩. 호세인 마흐디가 그걸 매일 기록하고 있었어요. 한국 국적 유조선 통과 일자와 척수를 보고서 형태로 매주 정리해서 저한테 가져왔습니다. 보고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저한테 압박을 주는 거였어요. 35살짜리 강경파가 02살 대령한테 그런 식으로 압박을 주는 게 군 생활 30년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보통 부하는 상관 결정을 그렇게 정리해서 가져오지 않거든요. 그건 의심한다는 뜻이에요. 3월 첫째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호세인이 평소처럼 보고서를 들고 제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날은 다른 게 있었습니다. 보고서 옆에 종이 한 장이 더 있었어요. 그걸 제 책상 위에 올려놓더니 똑바로 서서 말했습니다. 대령님, 한국 국적 유조선 한 척이 30분 전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했습니다. 격침 명령을 요청드립니다. 그 말이 사무실 안에 떨어졌어요. 30분 전에 진입했으면 지금 해협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을 시점이었습니다. 호세인이 그걸 일부러 정확히 그 타이밍에 가져온 거였어요. 저는 보고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 안에 한국 유조선 정보가 적혀 있었어요. 선박명, 선적, 화물, 진입 시각. 화물이 원유 35만 배럴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들어가는 원유였어요. 그게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호세인이 제 앞에서 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30년 군 생활하면서 부하 앞에서 1분을 망설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날은 망설였습니다. 호세인이 그걸 봤어요. 그리고 한마디 더 했습니다. 대령님, 2시간 전 회의 기억하십니까? 2시간 전 회의에서 사령관이 분명히 말했었어요. 통과 시도 모든 선박은 격침 또는 강제 회항, 한국이라는 단어는 그 명령에 없었습니다. 호세인이 그 점을 짚은 거였어요. 대령님 권한으로 한국만 예외 처리하는 게 명령 위헌인지 아닌지 위에 보고를 올려야 합니다. 그 말이 협박이었어요. 35살 강경파 장교가 62살 대령한테 명령 위반 보고서를 올리겠다고 한 겁니다. 보통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호세인이 그걸 입에 올렸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책상 위에 내려놨어요. 호세인을 봤습니다. 30년 군 생활에서 배운 게 있어요. 부하가 상관을 의심할 때는 전공법이 가장 강합니다. 우회하면 더 의심받아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마흐디 중령, 한국 유조선 통과 보류는 내 권한이야. 사령관 명령 안에 들어있어. 어떤 근거입니까? 비적대국 우호 통과 조항. 1986년 이래 우리 군에 그 조항이 있어. 호세인이 그 조항을 모르고 있었어요. 35살 장교가 알만한 조항이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호세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령님, 한국이 비적대국으로 분류된 근거 문서를 보여주십시오. 그 질문에 답이 없었어요. 한국이 비적대국으로 정식 분류된 게 아니었거든요. 제가 임의로 그 조항을 적용한 거였습니다. 호세인이 그걸 눈치챘어요. 그 친구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대령님, 근거무가 없으면 이건 명령 위반입니다. 저는 위에 보고서를 올리겠습니다. 사무실 안 공기가 바닥으로 가라앉았어요. 30년 군 생활 처음으로 부하 장교가 저한테 명령 위반 보고서를 올린다고 면전에서 말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알리 장군이었습니다. 알리 장군은 저보다 5살 위였고 30년 동안 같이 작전한 동료였어요. 그 사람이 사무실로 들어와서 호세인을 봤습니다. 그러더니 짧게 말했어요. 마흐디 중령, 자네는 나가 있어. 호세인이 잠깐 망설이다가 경례하고 나갔습니다. 사무실에 저랑 알리 장군 둘만 남았어요.
알리 장군이 의자에 앉으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자파리, 한국 유조선 통과시키는 거 자네 결정이지. 저는 답을 안 했어요. 알리 장군이 저를 봤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1986년 호람샤르 야전병원, 자네도 거기 있었지. 그 말에 30년 동안 침묵했던 어떤 것이 흔들렸습니다. 알리 장군이 사무실 의자에 앉아서 천천히 말했어요. 1986년 호람샤르 야전병원, 자네도 거기 있었지. 30년 동안 한 번도 누구한테 그 야전병원을 현전 적이 없었습니다. 알리 장군한테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겁니다. 저는 답을 못하고 한참 알리 장군을 봤어요. 알리 장군이 옅게 웃었습니다. 자네 다리 보면 알아. 30년 같이 작전했는데 모를 리가 없잖아. 그 말에 30년 동안 굳어있던 게 하나 풀렸어요. 알리 장군이 천천히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도 거기 있었어. 1986년 봄. 자네는 부상병이었고 나는 그때 보급 장교였지. 한국 의료진이 도착했을 때 트럭을 몰고 그 사람들 짐을 옮긴 게 나였어. 그 말이 사무실 안에 떨어졌어요. 알리 장군이 1986년 호람샤르 야전병원에 같이 있었다는 걸 30년 만에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는 30년을 같이 작전했고 같이 술도 마셨고 같이 늙었는데 그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둘 다 안 한 겁니다. 알리 장군도 30년 동안 그 이야기를 가슴에 묻고 있었던 거예요. 알리 장군이 한마디 더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짐을 트럭에서 내릴 때 박스가 60개였어. 의료품 박스 60개. 그 박스를 자기네가 직접 옮기겠다고 했어. 트럭 운전수인 나는 옆에서 보기만 했지. 그 사람들 표정이 진지했어. 자기네 의료품을 자기네 손으로 챙겨서 옮기는데 한 박스도 안 떨어뜨렸어. 그 박스 안에 자네 다리 사이 살린 도구가 있었지. 그 말을 들으면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박소령 다음에 다른 한국 사람 모습이 떠올랐어요. 박스를 옮기던 한국 의료진들이요. 그 사람들 얼굴은 잘 안 떠올랐는데 진지한 손짓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자네가 한국 유조선만 통과시키는 거 보고 알았어. 알리 장군이 그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다고. 자네가 한국한테 빚이 있다는 거. 그 빚 갚는 게 잘못된 일이 아니야. 그런데 마으디 중령은 그걸 모르잖아. 모르는 사람한테는 명령 위반으로 보이지. 알리 장군이 잠깐 끊었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내일 사령부 회의가 잡혔어. 호르무즈 봉쇄 2달째 점검 회의야. 거기서 마으디가 자네 보고서를 올릴 거야. 한국 통과권이 안건으로 올라간다고 들었어. 그 말에 사무실 공기가 더 무거워졌어요. 사령부 회의에 한국 통과권이 안건으로 올라간다는 건 12명 사령관 앞에서 제가 그 결정을 설명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비적대국 우호 통과 조항은 근거가 약했어요. 한국이 정식으로 비적대국 분류된 게 아니었거든요. 회의에서 그게 까지면 저는 30년 군 생활 끝에 명령 위반으로 강등되거나 퇴역 처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알리 장군이 그걸 알고 미리 와서 알려준 거였어요. 자파리, 회의에서 어떻게 할 건가? 알리 장군이 물었어요. 저는 한참 답을 못했습니다. 30년 군 생활하면서 회의에서 사적인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군인은 사적인 이야기를 회의에서 안 합니다. 그게 군 문화예요. 그런데 한국 유조선을 계속 통과시키려면 사적인 이야기를 꺼내야 했어요. 1986년 19살 신병의 다리 이야기를. 그걸 12명 사령관 앞에서 꺼낸다는 건 30년 군복을 벗는 것과 같았습니다. 알리 장군이 제 표정을 보더니 짧게 말했어요. 자네 혼자 꺼내라는 게 아니야. 나도 옆에 있을 거야. 그 말이 의외였습니다. 사령관이 보급장교 출신 동료의 사적인 이야기를 회의에서 받쳐준다는 건 자기도 같이 책임을 진다는 뜻이었거든요. 알리 장군은 다음 달이면 정년 퇴역이었어요. 정년이 한 달 남은 사람이 후배의 사적인 결정을 회의에서 받쳐주려고 한 겁니다. 30년 군 생활에서 그런 동료를 만난 적이 그때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알리 장군한테 짧게 답했습니다. 장군님, 회의에서 사적인 이야기를 꺼내겠습니다. 1986년 호람샤르 이야기를요. 알리 장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리 장군이 일어나면서 마지막에 한마디 더 했습니다. 자파리, 마으디 중령 조심해. 그 친구가 자네 자택을 감시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 그 말에 등이 굳었어요. 사령부 강경파 장교가 동료 대령 자택을 감시한다는 건 군 내부에서 거의 쿠데타 수준 행동이었거든요. 호세인이 거기까지 갔다는 거였어요. 알리 장군이 사무실을 나가고 저는 책상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테헤란 전역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사령부 회의에서 30년 군 생활을 걸고 한국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입에 올려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사령부 대회의실에 12명 사령관이 모였습니다. U자형 테이블 가운데 사령관이 앉았고 양쪽으로 부사령관, 작전사령관, 정보사령관, 해군사령관들이 자리를 잡았어요. 알리 장군은 제 오른쪽에 앉았고 호세인 마흐디는 회의록 작성 자격으로 뒷줄에 앉았습니다. 안건이 3개였어요. 첫째, 호르무즈 봉쇄 2달 평가. 둘째, 미국 항공모함 동향. 셋째, 한국 국적 유조선 통과권. 회의록에 셋째 안건이 적혀 있는 걸 보는 순간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첫째 안건과 둘째 안건이 1시간 안에 끝났어요. 호르무즈 봉쇄가 성공적이라는 보고와 미국 항공모함이 추가 배치 안 한다는 정보가 나왔습니다. 사령관 표정이 좋았어요. 그러다가 셋째 안건이 호명됐습니다. 한국 유조선 통과권. 자파리 대령 보고하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30년 군 생활하면서 사령부 회의 보고를 수십 번 했지만 그날처럼 다리가 무거운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19살 때 박격포 파편 박힌 그 다리가 그날 가장 무거웠어요. 호르무즈 봉쇄 개시 이후 2달간 한국 국적 유조선 14척이 통과했습니다. 통과 사유는 비적대국 우호 조항 적용입니다. 거기까지가 공식 보고였습니다. 호세인이 뒷줄에서 펜을 들고 있었어요. 사령관이 짧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비적대국으로 정식 분류됐는가? 그 질문에 답이 없었어요. 정식 분류 문서가 없으니까요. 회의실 안 공기가 가라앉았습니다. 12명 사령관 눈이 저한테 향했어요. 그 순간이 30년 군생활 통틀어 가장 길게 느껴진 5초였습니다. 저는 짧게 답했어요. 정식 분류 문서는 없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부사령관이 입을 열었어요. 근거 없이 통과시켰다는 뜻인가? 저는 사령관을 똑바로 봤습니다. 30년 군 생활에서 처음으로 군복 안에 있는 한 사람을 꺼내야 하는 순간이었어요. 사령관님, 회의록에 남기지 않고 사적으로 한마디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령관이 호세인 쪽을 봤습니다. 호세인이 펜을 잠깐 멈췄어요. 사령관이 짧게 답했습니다. 허락한다. 저는 양손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서 손으로 버틴 겁니다. 1986년 봄 호람샤르 야전병원에 저는 19살 부상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다리에 박격포 파편이 박혔고 절단 결정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때 한국의료봉사단이 그 야전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군의관 한 명이 8시간 수술로 제 다리를 살렸습니다. 그 다리로 저는 30년 군 복무를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그 다리로 30년 지켰습니다. 거기까지 말하고 잠깐 끊었어요. 회의실 안에 숨소리도 안 들렸습니다. 그 한국 군의관 이름이 박정우 소령입니다. 6개월 봉사하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30년 동안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군인이 적국 동맹 의료진한테 다리 살려받은 이야기를 못하니까 안 했습니다. 그런데 2달 전 호르무즈 봉쇄 명령령서에 한국 유조선이 들어있는 걸 보고 손이 멈췄습니다. 그 다리에 박힌 파편을 빼준 사람들, 나라를 제 손으로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을 끝내고 저는 사령관을 다시 봤어요. 사령관이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12명 사령관 중에 한 명도 입을 안 열었어요. 호세인이 그제야 손을 들었습니다. 사령관님, 사적인 이유는 군 작전 결정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자파리 대령은 명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 말이 회의실에 칼처럼 들어왔어요. 사령관이 호세인을 한번 봤다가 저를 봤습니다. 그러다 알리 장군 쪽을 봤어요. 알리 장군이 그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년 퇴역 한 달 앞둔 사령관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건 회의에서 발언권을 정식 요청한다는 뜻이었어요. 사령관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리 장군이 한마디로 시작했어요. 1986년 봄 호람샤르 야전병원에 한국 의료진이 도착했을 때 트럭을 몰고 그 사람들 짐을 옮긴 게 저였습니다. 회의실에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12명 사령관 중에 2~3명이 시에 알리 장군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알리 장군이 차분하게 이어갔습니다. 그 한국 의료진이 우리 부상병을 850명 살렸습니다. 850명 중 600명이 절단 직전이었고 그중 470명이 다리를 살렸습니다. 그 통계가 우리 군 의무대 1986년 보고서에 남아 있습니다. 자파리 대령은
그 470명 중 한 명입니다. 회의실 공기가 다시 한번 가라앉았어요. 호세인의 펜이 그제야 멈췄습니다. 알리 장군이 회의실에서 발언을 이어갔어요. 저도 호람샤르에서 한 명을 잃었습니다. 제 동기였어요. 우리 측 군의관이 절단을 결정했고 한국 의료진이 도착하기 전에 수술이 들어갔습니다. 다리를 잘랐습니다. 그 친구는 그 이후로 군 생활을 못했어요. 의가사 제대했고 5년 뒤에 자살했습니다. 회의실 안 공기가 한 번 더 가라앉았어요. 알리 장군 목소리가 잠깐 떨렸습니다. 30년 군 생활하면서 알리 장군 목소리가 떨리는 걸 들은 건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한국 의료진이 만약 1시간만 더 빨리 도착했으면 제 동기 다리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1시간 늦게 도착했어요. 다른 야전병원도 돌고 와서 그렇습니다. 한국 의료진은 우리 부상병뿐만 아니라 이라크 부상병도 살렸습니다. 양쪽 다 살렸어요. 적군 부상병을 살렸다고 우리 사령부가 항의했습니다. 그때 박정우 소령이 짧게 답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사람이 한마디 했습니다. 의사는 군복을 안 봅니다. 다리를 봅니다. 그 말이 회의실에 떨어졌어요. 12명 사령관 중에 누구도 입을 안 열었습니다. 호세인이 뒷줄에서 펜을 내려놨어요. 알리 장군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470명. 그 다리들이 지금 우리나라 곳곳에서 군인으로, 농부로, 아버지로 살고 있습니다. 그 470명 중에 자파리 대령 다리도 있습니다. 자파리 대령이 2달 전에 한국 유조선 막지 못한 거 명령 위반이라고 말씀하실 거면 1986년 그 야전병원에서 살아나온 470명을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이 먼저 와야 합니다. 알리 장군이 그 말 끝내고 자리에 앉았어요. 사령관이 한참 말을 안 했습니다. 회의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30초쯤 됐을까? 사령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리 장군 발언, 회의록에 정식으로 남긴다. 호세인이 그 말에 펜을 다시 들었어요. 사령관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한국 국적 유조선 통과권은 비적대국 우호 조항 적용으로 정식 분류한다. 자파리 대령 결정은 명령 안에 들어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그 말로 회의가 끝났어요. 12명 사령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사령관 한 명이 저한테 짧게 고개를 숙였어요. 30년 군 생활에서 부사령관이 대령한테 고개 숙이는 건 처음 봤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는데 호세인이 복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친구 표정이 그날 처음 흔들렸습니다. 35살 강경파가 처음으로 흔들리는 표정이었어요. 호세인이 짧게 한마디 했습니다. 대령님, 저는 1986년에 태어났습니다. 호람샤르 야전병원이 어떤 곳인지 책으로만 봤습니다. 그 말이 묘했어요. 사과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변명도 아니었어요. 35살짜리 강경파가 자기는 그 시대를 모른다고 인정한 거였습니다. 30년 군 생활에서 강경파가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걸 그날 처음 봤어요. 저는 호세인한테 짧게 답했습니다. 마으디 중령, 자네가 한 일 잘못한 거 아니야. 의심하는 게 자네 일이야. 의심해줘서 내가 30년 만에 그 이름을 입에 올렸어. 그게 나한테는 짐을 내려놓는 거였어. 호세인이 잠깐 저를 봤어요. 그러더니 경례하고 돌아섰습니다. 35살 강경파가 영숭 2살 대령한테 그날 처음으로 정자세 경례를 했어요. 30년 군 생활하면서 부하 경례는 수만 번 받아봤지만 그 경례가 가장 무거웠습니다. 사람을 의심하던 손이 사람을 인정하는 손으로 바뀌는 순간이었거든요.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알리 장군이 옆에 붙었어요. 자파리, 한국에 가봐. 그 말이 갑작스러웠습니다. 한국에요? 박소령 살아있다면 만나고 와. 자네가 30년 만에 그 이름을 입에 올렸으면 그 사람한테 직접 말하는 게 맞아. 회의에서 470명 살린 사람이 누군지 말한 거잖아. 정작 그 사람은 자기가 470명 살린 줄 모를 거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박소령이 자기가 살인 사람들 숫자를 모르고 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그날 처음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니까요. 자기가 한 일을 안 세고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날 저녁 자택으로 돌아와서 외교 채널을 통해 박소령 수소문을 시작했어요. 한국 국방부 의무사령부 쪽에서 1986년 호람샤르 봉사단 명단을 확인해 줬습니다. 박정우 소령은 1990년 군의관 전역 후 서울 변두리에 작은 의원을 차렸고
71살이고 지금도 매일 진료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자택 거실에 앉아서 그 정보지를 한참 봤습니다. 박소령이 71살에도 작은 의원에서 진료하고 있다는 게 어떤 모습일지 그려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행 비행기 표를 알아봤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한 게 3월 15일 오후 2시였습니다. 테헤란에서 두바이 경유로 한국까지 12시간이 걸렸어요. 출국 전에 사령부에 휴가 신청을 했고 알리 장군이 직접 결제해 줬습니다. 일주일이었어요. 한국 가서 박소령 만나고 돌아오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출국장에서 아내가 짧게 한마디 했어요. 30년 만에 그 사람 이름을 처음 입에 올렸을 때 당신이 어떻게 변할지 보겠다고 했지. 아내는 그날 야전병원 이야기를 들은 다음 날 그렇게 말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 그 이야기를 처음 한 게 회의 그 다음 날이었어요. 비행기 창밖으로 한국이 보였어요. 봄이었습니다. 인천 앞바다에 작은 섬들이 흩어져 있었고 그 너머로 산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1986년에 박소령이 떠난 그 한국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땅 어딘가에서 71살로 살아있다는 게 그 순간 처음 실감이 났어요. 입국 심사대를 지나서 공항 청사로 나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다들 어딘가로 바삐 가고 있었습니다. 그 빠른 움직임 속에서 19살 호람샤르 야전병원의 박소령 모습이 잠깐 겹쳐 보였어요. 그 사람도 그렇게 빠르게 움직였거든요. 빠른데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공항버스를 타고 서울로 들어갔어요. 박소령 의원은 서울 동쪽 변두리에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망우동이라는 동네였어요. 한국 외교부 쪽에서 위치를 알려줬는데 망우동이라는 이름이 인상에 남았습니다. 통역병한테 그 이름 뜻을 물어봤어요. 근심을 잇는다는 뜻입니다. 그 말이 묘했어요. 박소령이 71살에 근심을 잇는다는 동네에 작은 의원을 차리고 산다는 게요. 한국 사람들은 자기 동네 이름까지 그렇게 짓고 사는 사람들인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로 들어가는 고속도로에서 도시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1986년에 박소령이 떠나고 갔던 한국이 어떤 나라였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때는 19살이었고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은 거대한 도시였어요. 빌딩이 줄지어 있었고 도로가 넓었고 차들이 빽빽했습니다. 박소령이 1990년에 군의관 전역해서 의원을 차렸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36년이 흐르는 동안 한국이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70년대에는 사막에서 건설했던 사람들이 90년대에 의사가 됐고 지금은 호르무즈 해협에 유조선을 보내는 나라가 된 겁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다음 날 아침 망우동으로 갔어요. 지하철 7호선을 타고 끝까지 갔습니다. 도시 중심에서 한참 떨어진 곳이었어요. 지하철에서 내려서 골목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작은 가게들, 오래된 빌라들, 그리고 동네 작은 공원이 보였어요. 한국 외교부에서 받은 주소대로 따라갔습니다. 골목 모퉁이에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박정우 의원, 내과, 가정의학과. 그 간판 앞에서 5분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40년 전에 호람샤르 야전병원 천막에서 본 박소령이 그 간판 뒤에 있다는 게 실감이 안 났어요. 의원 앞 작은 약국 옆에 벤치가 있었어요. 거기 잠깐 앉았습니다. 한국 동네 풍경이 처음 보이기 시작했어요. 노인 두 분이 약국에서 약을 받고 의원 쪽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의원 입구에서 환자 대기줄이 보였어요. 일서 8명 정도 서 있었습니다. 다 노인이었어요. 71살 의사한테 진료받으려고 동네 노인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였습니다. 박소령은 71살에 매일 그 줄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사령부 회의실에서 470명 살린 의사가 망우동 작은 의원에서 매일 동네 노인들 진료하는 그림이 그려졌어요.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봤습니다. 의원 문이 한 번씩 열리면서 환자가 나왔어요. 안에서 박소령 목소리가 들리지는 않았는데 진료실 안쪽 그림자가 한 번씩 움직이는 게 유리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흰 가운이었어요. 1986년 호람샤르 야전병원에서 본 그 흰 가운과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71살이 된 그 사람이 같은 가운을 입고 같은 자세로 환자를 보고 있었어요. 40년이 흘렀는데 그 가운만 그대로였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의원 문 앞으로 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30년 군 생활하면서 작전실 새벽 3시에도 떨리지 않았던 손이었거든요.
문 손잡이를 잡았는데 안 돌아갔습니다. 잠깐 멈춰 있었어요. 30년 동안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은 사람이 그 사람 앞에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라고 할까? 저 기억하시나요? 라고 할까? 19살 신병이 71살 노인 의사한테 어떻게 인사해야 하는 건지 매뉴얼에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그냥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의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대기실이 있었고 거기 노인들이 앉아 있었어요. 카운터에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 간호사가 저를 봤어요. 동양 사람이 아닌 환자가 들어오니까 잠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저한테 영어로 짧게 물었어요.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외국인 환자는 예약이 필요한데요. 저는 페르시아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작은 종이를 미리 준비해 갔습니다. 거기에 한 줄이 적혀 있었어요. 40년 전 호람샤르 야전병원에서 박정우 소령님께 다리를 살려받은 환자입니다.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 종이를 간호사한테 건넸어요. 간호사가 종이를 받아들더니 한참을 봤습니다. 그러더니 잠시만요라고 짧게 말하고 진료실 문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대기실에 노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한 번씩 쳐다봤어요. 외국 사람이 작은 동네 의원에 들어왔으니까요. 저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서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놨습니다. 30년 군 생활하면서 사령관 호출에도 안 떨던 손이 그날은 무릎 위에서 살짝 떨고 있었어요. 진료실 안쪽에서 박소령 목소리가 짧게 들렸습니다. 한국말이라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1986년 야전병원 천막에서 듣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40년이 지났는데 음색이 거의 안 변했어요. 간호사가 다시 나와서 저를 봤습니다. 원장님이 진료 끝나고 만나신답니다. 1시간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짧게 답했어요. 기다리겠습니다. 1시간인 한국 동네 의원 대기실에서 가장 길게 느껴진 1시간이었습니다. 노인들이 한 명씩 진료실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들어갈 때보다 나올 때 표정이 한결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71살 의사가 60대, 70대, 80대 환자들을 한 명씩 보고 있었어요. 그 의사가 1986년에 19살 부상병 다리를 살린 그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손이었어요. 마지막 환자가 나간 게 오후 5시 20분이었어요. 간호사가 저한테 다가와서 짧게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1986년에 박격포 파편 박혔던 그 다리가 그날 가장 무거웠어요. 한 발씩 걸어서 진료실 문 앞까지 갔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잠깐 멈췄어요. 이 문 너머에 40년 전 박소령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71살로 흰 가운을 입고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진료실 안에 박소령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흰 가운, 안경, 회색 머리, 1986년의 그 박소령이었습니다. 단지 머리가 회색이 됐고 등이 살짝 굽었고 안경이 두꺼워졌어요. 그것 말고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박소령이 저를 봤어요. 한참 봤습니다. 외국 사람을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60대 초반 외국 남자가 자기 진료실에 들어와서 가만히 서 있었으니까요. 박소령이 짧게 한국말로 말했습니다. 옆에 통역병이 그 말을 옮겼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는 한참 답을 못했습니다. 입이 안 떨어졌어요. 30년 동안 그 이름을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은 사람이 그 사람 앞에 서 있었거든요. 박소령이 다시 짧게 물었습니다. 어디 아프십니까? 그 질문에 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어요. 환자 의자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른쪽 바지를 걷어 올렸어요. 무릎 위까지요. 다리에 40년 된 수술 흉터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박격포 파편 자리 3군데, 그리고 그 위로 8시간 수술 자국이 길게 나 있었어요. 박소령이 그 다리를 봤습니다. 박소령 안경 너머 눈이 잠깐 흔들렸어요. 71살 노인 의사가 환자 다리를 보고 그렇게 흔들리는 표정을 짓는 건 그 사람 진료 인생에서 흔치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박소령이 천천히 자기 책상에서 일어났어요. 제 다리 옆으로 와서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71살 의사가 환자 다리 앞에 무릎 꿇은 거였어요. 그 사람이 손가락으로 흉터 자리를 짚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리지 않았어요. 1986년 야전병원에서 본 그 손이 그대로였습니다. 박소령이 한참 흉터를 봤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제 얼굴을 봤습니다. 안경 너머 눈에서 무언가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박소령이 짧게 한마디 했습니다. 한국말이 아니라
이번엔 페르시아어였어요. 1986년에 자기가 6개월 동안 몇 마디 배운 페르시아어가 40년이 지나도 안 잊혔던 겁니다. 자팔이? 그 한마디가 진료실 안에 떨어졌어요. 19살 부상병 이름을 71살 의사가 40년 만에 정확히 기억해서 부른 겁니다. 저는 답을 못하고 그 사람 얼굴만 봤습니다. 박소령이 천천히 일어나서 다시 책상 의자로 갔어요. 의자에 앉으면서 잠깐 손으로 책상을 짚었습니다. 71살 노인의 손이 그때 처음으로 떨렸어요. 1986년 야전병원에서 8시간 수술 들어가던 그 손이었는데 40년이 지난 그 손이 책상 위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박소령이 통역병한테 짧게 부탁했어요. 정확하게 통역해 주세요. 무언가를 정확하게 말해야 한다는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박소령이 한마디씩 끊어서 말했어요. 그 다리 잘 쓰고 계셨군요. 통역이 그 말을 옮겼습니다. 저는 짧게 답했어요. 30년 군 복무를 그 다리로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30년 그 다리로 지켰습니다. 결혼했고 아이 2 낳았습니다. 그 다리가 그 30년을 다 바쳤습니다. 박소령이 그 말을 들으면서 안경을 한번 벗어서 닦았어요. 안경알이 흐려졌던 거였습니다. 71살 노인이 안경을 닦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안경을 다시 끼면서 박소령이 천천히 답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군인이셨군요. 저는 그 답에 한참 말을 못했어요. 30년 군 생활하면서 받아본 어떤 칭찬도 그 한마디만 못했거든요. 잘하셨습니다. 71살 한국 의사가 19살 때 자기가 살린 부상병한테 30년 후에 한 칭찬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후에 입을 열었어요. 선생님, 오늘 한국 유조선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통과 명령을 제가 내렸습니다. 2달 전부터 한국 유조선만 지나갈 수 있게 제가 조용히 통과시켰습니다. 14척이 지나갔습니다. 박소령이 통역을 들으면서 천천히 저를 봤어요. 왜 한국 유조선만 지나가게 하셨습니까? 박소령이 짧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저는 답을 준비하고 비행기에 탔어요. 그런데 막상 그 사람 앞에 앉으니까 준비한 답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냥 짧게 한마디만 나왔어요. 선생님이 1986년에 제 다리를 살리신 그날 한국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30년 동안 그 한국이 제 안에 살아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막으라는 명령서에 한국 유조선이 들어있는 걸 봤을 때 제 손이 안 움직였습니다. 그 다리에 박힌 파편을 빼주신 분들, 나라를 제 손으로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박소령이 그 말을 듣고 한참 책상을 봤어요. 책상 위에 그날 본 환자들 진료 차트가 쌓여 있었습니다. 71살 노인이 매일 보는 그 차트들 위에 자기 손을 올려놨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그 손을 책상 너머로 뻗었어요. 제 손을 잡으려고 한 거였습니다. 진료실 책상 너머로 71살 의사가 62살 환자한테 손을 뻗었어요. 저는 제 손을 그쪽으로 내밀었습니다. 두 노인의 손이 진료 책상 위에서 만났어요. 박소령 손이 떨리고 있었고 제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40년 만이었어요. 박소령이 짧게 한마디 했습니다. 한국말이었어요. 저는 그저 일을 했을 뿐입니다. 통역이 그 말을 옮겼어요. 그 말이 진료실에 떨어진 순간 저는 3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게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저 일을 했을 뿐입니다. 470명을 살린 사람이 자기가 한 일을 그렇게 부르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군복 안에 묻어둔 어떤 것이 그 한마디에 다 무너졌습니다. 군인이라 안 울어요. 30년 군 생활하면서 작전 중에 동료 잃었을 때도 안 울었어요. 그런데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나왔습니다. 흐르지 않게 누르려고 했는데 안 눌러졌어요. 저는 박소령 손을 잡은 채로 한마디 했습니다. 천천히 했어요. 선생님이 그날 하신 그저 일이 40년 후에 우리나라를 살렸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한국 유조선이 지나가고 있는 게 그저 일이 아니라 한 사람이 살아남는 일이고 한 나라가 기름을 받는 일이고 그 기름으로 한국 사람들 자동차가 굴러가는 일입니다. 선생님이 그저 일을 하셨다고 하셨지만 그 일이 40년을 건너뛰어 한 나라를 바쳤습니다. 박소령이 그 말을 통역으로 들으면서 안경을 또 한 번 벗었어요. 그러고는 진료실 휴지로 눈을 닦았습니다. 71살 노인 의사가 환자 진료실에서 휴지로 눈을 닦는 게 그 사람 의사 인생의 처음이었을 겁니다. 박소령이 그러면서 짧게 답했어요. 자파리 씨, 저는 그날 그 다리를 살리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켰을 뿐입니다. 한국 사람은 약속을 지킵니다. 그게 다입니다.
40년 후에 그 약속이 무엇이 됐는지는 저는 몰랐습니다.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도 됐습니다. 약속만 지키면 됐어요. 그 말이 진료실 안에 떨어졌어요. 약속을 지킨다. 한국 사람은 약속을 지킨다. 그게 다였습니다. 470명 살린 사람이 자기가 한 일을 약속 지키는 것 하나로 정리한 거였어요. 두 노인의 손이 진료 책상 위에서 한참을 그렇게 잡혀 있었습니다. 박소령이 휴지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한국 약초차가 있습니다. 통역이 그 말을 옮겼고 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소령이 진료실 안쪽 작은 문으로 들어갔어요. 그 안이 휴게실인가 싶었습니다. 잠시 후 박소령이 도자기 찻잔 2개를 들고 나왔어요. 71살 의사가 2잔을 한 손에 들고 책상에 내려놨습니다. 손이 안 흔들렸어요. 좀 전에 떨리던 그 손이 찻잔을 받치는 순간엔 다시 안 떨렸습니다. 환기차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차예요. 한국 노인분들이 많이 드시죠. 박소령이 짧게 설명했어요. 저는 잔을 받아서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게 목으로 들어가는데 약 냄새가 살짝 났어요. 한국 약초 냄새였습니다. 박소령이 자기 잔도 한 모금 마시고 책상에 내려놨어요. 그러더니 진료실 창밖을 잠깐 봤습니다. 창 너머로 골목이 보였고 약국 옆 벤치가 보였어요. 좀 전에 제가 1시간 동안 앉아있던 그 벤치였습니다. 매일 7시 30분에 의원 문 엽니다. 오후 6시까지 진료해요. 토요일에도 오전 진료합니다. 박소령이 짧게 말했어요. 환자가 많으십니까? 이 동네 노인분들이 주로 오시지요. 30년째 봐드린 분들이 많습니다. 같이 늙어가요. 그 말이 묘했어요. 같이 늙어간다. 71살 의사가 자기 환자들이랑 같이 늙어가는 거였습니다. 한국 사람들 동네 의원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싶었어요. 한 사람이 한 동네에서 30년을 한 자리에 앉아서 같은 사람들 진료하면서 같이 늙어가는 것. 저는 한마디 물었어요. 선생님, 호람샤르 야전병원 봉사단 다녀오신 후로 외국 가서 봉사 다시 안 하셨습니까? 박소령이 잠깐 답을 안 했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2번 더 갔습니다. 캄보디아, 동티모르, 다 군의관 시절 일이에요. 1990년에 군에서 나오고는 못 갔습니다. 의원 차렸으니까요. 의원 차리면 동네 환자들 못 두고 못 갑니다. 그 말도 묘했어요. 동네 환자들 못 두고 못 간다. 한국 사람들이 약속을 지킨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 말로 정확히 알았습니다. 박소령이 짧게 한마디 더 했습니다. 호람샤르에서 살린 470명 통계는 저도 들었습니다. 우리 부대 의무사령부에서 보내줬어요. 그런데 그 숫자가 저한테는 안 와닿았어요. 저는 한 사람씩 본 거지 470명을 본 게 아니거든요. 자파리 씨도 그 한 사람 중 한 명이고요. 407명이라는 숫자는 위에서 본 거고 저는 한 다리씩 본 거예요. 그 말이 진료실 안에 떨어졌어요. 470명이 아니라 한 다리씩. 그게 한국 사람이 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통계로 일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씩, 한 다리씩 일하는 사람들. 진료실 시계가 6시 15분을 가리켰어요. 박소령이 잠깐 시계를 보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내일 진료가 7시 30분에 시작이라 좀 정리해야 합니다. 자파리 씨 한국에 며칠 계십니까? 5일 더 있습니다. 내일 저녁에 다시 오시겠어요? 진료 끝나고 6시 반에 같이 저녁 드시지요. 저는 짧게 답했어요. 오겠습니다. 박소령이 책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리하는 손도 떨리지 않았어요. 좀 전에 떨리던 그 손이 일을 시작하는 순간엔 다시 안 떨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진료실 문을 열고 나가면서 잠깐 뒤를 돌아봤습니다. 박소령이 책상에 앉아서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71살 의사가 그날 본 환자들 차트를 한 장씩 정리하는 모습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1986년 호람샤르 야전병원에서 부상병 차트를 정리하던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40년이 흘렀는데 그 사람이 일하는 자세가 그대로였습니다. 진료실 문을 닫고 대기실로 나왔어요. 대기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카운터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의원 밖으로 나오니 골목에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망우동 동네 가게들이 한 곳씩 불을 켜고 있었어요. 골목 끝에서 노인 한 분이 약봉지를 들고 천천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의원 앞을 지나가면서 간판을 한번 올려다봤어요.
박정우 의원이라는 간판을 보고 가볍게 고개를 한번 끄덕이더라고요. 그분도 30년째 보는 박소령 환자였을 겁니다. 동네 노인 한 명이 의원 간판한테 인사하고 지나가는 풍경이 어떤 의미인지 저는 그날 처음 봤습니다. 의원 골목을 빠져나오면서 저는 박소령에 대해 30년 동안 몰랐던 한 가지를 알게 됐어요. 한국 사람은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하지 않는다. 그냥 또 다음 일을 한다. 테헤란으로 돌아온 게 3월 22일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박소령과 5일을 더 봤어요. 매일 진료 끝난 저녁 6시 반에 의원 옆 작은 식당에서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한 가지 음식이 기억나요. 청국장이라는 거였습니다. 박소령이 그게 한국 노인들이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했어요. 콩으로 만드는데 냄새가 강했습니다. 5일 동안 매일 먹다 보니까 익숙해졌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 냄새를 평생 먹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택 서재로 돌아와서 책상 앞에 앉았어요. 2달 전에 쓰기 시작한 회고록 원고가 책상 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비어 있었어요. 한국 다녀오기 전에 마지막 페이지를 어떻게 마무리할지 정하지 못했거든요. 펜을 들었습니다. 30년 군 생활하면서 작전 명령서에 서명한 펜이었어요. 그 펜으로 회고록 마지막 페이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군인의 손이 회고록 마지막 페이지에 무엇을 적을 수 있는지 그날 처음 알았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한마디씩 적어갔습니다. 1986년 봄 호람샤르 야전병원에서 한 한국 군의관이 19살 신병의 다리를 살렸다. 그 이름은 박정우 소령이다. 그 사람은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하지 않았다. 6개월 봉사하고 한국으로 돌아갔고 1990년에 군에서 나와 서울 변두리 망우동에 작은 의원을 차렸다. 동네 노인들을 30년 진료했다. 470명을 살린 의사가 동네 환자들 차트를 한 장씩 정리하면서 71살이 됐다. 그 사람이 한 말은 한마디였다. 그는 그저 이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다음 한 줄을 적었어요. 어떤 나라는 무기로 동맹을 사고 어떤 나라는 사람을 살려서 동맹을 만든다. 그 한 줄을 한참 봤습니다. 30년 군 생활하면서 무기로 사는 동맹을 수없이 봤거든요. 그 동맹들이 어떻게 깨지는지도 봤어요. 무기는 더 좋은 무기 앞에서 깨집니다. 그런데 사람을 살려서 만든 동맹은 안 깨져요. 40년이 지나도 안 깨집니다. 19살 신병의 다리에 박힌 파편을 빼준 손이 40년 후에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 유조선을 통과시켰으니까요. 그리고 한 줄 더 적었습니다. 그가 살린 것은 19살 신병의 다리가 아니었다. 40년 후 한국이라는 나라였다. 그 한 줄을 적고 펜을 내려놨어요. 회고록 마지막 페이지가 그 한 줄로 끝났습니다. 그 한 줄을 적기 위해 2달을 쓴 거였어요. 30년 침묵을 깨고 사령부 회의에서 군복을 걸고 비행기를 타고 서울 변두리 망우동까지 가서 71살 노인 의사를 다시 만나고 그 모든 과정이 그 한 줄을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며칠 후 사령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호세인 마흐디 중령이 정식 보고서를 올렸다고요. 보고서 제목이 한국 국적 선박 비적대국 분류 정식화 제안이었습니다. 호세인이 그 보고서를 자기 이름으로 올린 거였어요. 35살 강경파 장교가 2달 전에 명령 위반이라며 저를 보고하려던 그 친구가 한국을 비적대국으로 정식 분류하자는 보고서를 직접 올린 겁니다. 그 보고서가 사령부 작전회의를 통과했고 한국은 이란군 공식 비적대국 목록에 정식으로 들어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과 우호국이 된 거였어요. 호르무즈 해협을 한국 유조선이 정상으로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이 아니라 매일이었어요. 다른 나라 유조선들이 여전히 묶여 있는데 한국 유조선만 이란 고속정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 한국 유조선들이 한국 사람들 자동차 연료와 가정가스와 공장 원료를 싣고 가고 있었어요. 그게 1986년 봄에 한 한국 군의관이 호람샤르 야전병원에서 8시간 수술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일이 40년 후에 그렇게 된 줄 모르고 매일 망우동 작은 의원에서 동네 노인들을 진료하고 있었어요. 회고록을 출판사에 넘기고 며칠 뒤 박소령한테서 짧은 편지가 왔습니다. 통역해보니까 2줄이었어요. 자파리 씨, 다리 잘 쓰십시오.
한국 사람은 잊지 않습니다. 그 두 줄이었습니다. 70년 전 한국 전쟁 때 이름 모를 외국 의료진이 박소령 아버지를 살렸어요. 그 빚을 박소령이 호람샤르에서 갚았고 사심받고 40년 후 한국이라는 나라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권으로 그 빚을 받은 거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받은 걸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갚을 곳을 찾아서 평생 갚으러 다닙니다. 그게 그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었어요. 자랑하지 않고, 시간이 흘러도 잊지 않고, 그게 한국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자랑스러운 한국의 이야기,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